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 솔직히 한백고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능 특강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수능 특강 자체가 이제 그 발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연계교재라고 하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출판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고2 과정에서도 수능 특강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은 솔직히 이제 이 소재를 이용한 다른 기출 지문을 이제 문제로 낸다든지 이런 방향성을 많이 가지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치공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보니까 사실 치공고의 방향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지? 치공고의 방향성은 그냥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 중에서 랜덤으로 몇 개 골라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들어가는 문제가 함께 시험 범위 외로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는 방식은 선생님이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이나 이런 거는 보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지문 확실하게 우리가 분석,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계산식이 들어가는 그러한 지문들을 몇 개 랜덤으로 뽑아서 이런 지문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방향으로 기말고사를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총 4개의 지문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2개의 지문을 할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가 인문예술 부분의 이제 한옥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사회문화 지문에서 보면 이제 임차인을 위한, 그렇죠? 임차인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임대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먼저 다 분석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 풀고 질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력을 늘리는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서 바로 한옥의 구성 요소와 미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큰 지붕과 이를 받치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선조들은 자 핵심부터는 여기서부터가 내용이죠. 바로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기둥의 굵기는 그렇지? 자, 기둥의 굵기는 자,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 그 다음 높이에 따라서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통형 기둥은 바로 뭐다? 특징이 착시 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흘림 기둥은 어떻다?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형 기둥과 흘림 기둥을 대조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흘림 기둥은 다시 또 뭐다?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윗부분인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민흘림 기둥하고 그렇죠? 반면에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한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뒷페이지 보면 빈칸이 좀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건축에 대한 인식을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 선조들은 바로 뭐다?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바로 뭐다?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시키는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기둥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고 이렇게 잘랐으면은 요 방향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의 자연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기둥에 이제 이런 굵기는, 그치? 자, 굵기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통형 기둥. 통형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굵기. 그쵸? 굵기가 일정한 기둥을 통형 기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형 기둥의 단점은 바로 뭐다? 착시 현상으로 중앙이 좁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지금 선생님들이 기둥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집이 착시 현상으로 어떻게 보이더라? 요런 식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잖아. 그렇지? 여기가 왠지 똑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가 돼요? 이런 기둥을 멀리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우리 한옥 구조 자체가 처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일정하게 통합 구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처마의 구조나 이런 걸 통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눈으로 보면은 요렇게 약간 좀 휘어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형 기둥과는 다르게 보이는 게 바로 흘림 기둥이라는 거죠. 흘림 기둥은 바로 뭐다?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안정적 느낌을 주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부분의 한옥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한옥에서만 통형 기둥을 쓰고 대부분은 흘림 기둥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흘림 기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기둥의 맨 윗부분에 민흘림 기둥. 민흘림 기둥은 어떤 형태? 바로 기둥머리. 바로 맨 윗부분이죠.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그쵸? 기둥뿌리, 바로 맨 아랫부분이죠. 뿌리가 가장 굵은 이러한 형태를 미늘림 기둥이라고 한다는 거야. 즉 미늘림 기둥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형태? 약간 요런 형태가 되겠지. 좀 과장돼서 하긴 했는데 약간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지잖아, 그렇지? 그럼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사실 진짜로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바로 베를린 기둥이 있어요. 베를린 기둥은 바로 뭐냐?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그쵸?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를 베를린 기둥이라고 하고,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요런 항아리 모양, 요런 형태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야? 통형 기둥이 굵기가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착시 현상 때문에 가운데가 더 얇아 보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오히려 가운데를 이렇게 굵게 만드니까 멀리서 보면은 일자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베를린 기둥 같은 경우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온 형태지, 그렇지? 예전에 본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둥을 굵기에 따라서 나누면 통형 기둥과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고, 흘림 기둥은 다시 미늘림 기둥과 베를린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요 문단의 가장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별로 어렵진 않죠, 이 부분은, 그렇지?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은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 건물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지붕을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 그지? 그 다음에 기둥을 똑같은 높이로 너무 이쪽으로 찾았네. 요렇게 만들면은 요거야 간단한 그림이라서 우리가 똑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죠? 원근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쪽이 이렇게 높아 보이고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 그지? 원근감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요런 형태로 뻗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기둥이 갈수록 이렇게 낮아져 보이는, 왜? 원근감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처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기둥을 높게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바로 귀소슴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서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그러면 귀소슴의 장점은 바로 뭐다?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좀 가볍게 보인다는 거야, 오히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바로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침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둥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지. 하중이 높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소
기소숨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치마가 발생하더라도 귀 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씩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야. 왜? 사람이 건축물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보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어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남산타워나 이런 데 가면은 아래에서 위로 보면 어때? 요렇게 솟아 있는데 약간 요렇게 벌어진 듯한 요런 느낌을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숨을 사용을 하면서 바로 뭐다? 할 때 기둥은 어떻게?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안솔림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솔림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기둥의 높이는 뭘 상징한다? 바로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뭐다? 기둥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바로 귀소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소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그렇죠?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기소숨의 장점은 첫 번째로 바로 뭐다?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지붕의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켜주고, 그렇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치? 자, 구조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뭐다? 귀기둥, 즉 바로 모서리 기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귀기둥이 다른 기둥에 비해 받는 하중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뭐다? 침하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귀소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치마가 발생해도 귀기둥이 다른 기둥과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그 큰
친구들과 같이 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매트리스 같은 거, 그치? 체육 시간에 매트리스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뭐 앞구르기 뒷구르기 할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매트리스 같이 좀 무거운 걸 들 때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모서리 쪽에 서서 들고 가는 애들이 그 무게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드는 애들은 별로 힘이 안 들잖아. 근데 모서리 쪽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둥도 똑같다는 거야. 기둥도 모서리 쪽에 하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요 모서리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있는 기둥들이 치마가 발생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일부러 처마를 요렇게 솟게 만들어서 얘를 더 높게 만들면은 치마가 발생해도 여기 있는 기둥하고 일정하게 높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알겠죠?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한옥의 건축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안솔림은 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안솔림은 바로 뭐다?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이죠. 너무 많이 기울이면 무너지니까 그렇지.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안쪽으로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다? 그죠? 정면에서 보았을 때 기둥머리가 벌어지는 듯한 인상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위태워 보이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니까 실제로 보면 어떻게 약간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그렇지. 살짝 이렇게 만들면은 정작 밑에서 이렇게 보면 어때? 일직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죠? 기둥 높이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제한이 있다? 바로 궁궐밥, 한옥은 궁궐 기둥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 높이는 바로 건물 혹은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요소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둥보다 건물을 장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복궁 가봤지. 경복궁 가면 어때? 궁궐들 건물이 굉장히 높아. 우리 현대식 건물로 치면은 한 층이 거의 한 현대 건물의 한 2층 정도 높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궐이 요거 지워도 되죠? 저거 적었지? 한번 지우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낫겠네. 자, 우리가 궁궐이 막 긍정적이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솔림까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약간 요런 식으로 만들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궁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건물의 한 1.5배에서 2배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 있는 궁궐이 이제 해서 성벽이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궁궐 밖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얘네보다 절대 얘네 높이가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절대 이거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 무조건 이거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궁궐 밖에 한옥은 요 정도 규모로 이런 식으로 짓는다는 거죠. 같은 높이에서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그 뭐 일조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 혹은 공항 근처나 이런 데는 비행기 운행에 방해가 되니까 건물 높이를 뭐 몇 층까지 제한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궁궐이 기준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궁궐하고 같거나 높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같으면 왜 안 될까? 권위가 임금이랑 똑같다는 소리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궁궐보다 무조건 낮아야 된다. 궁궐 미만이 돼야 된다라고 뭡니까? 그걸 정해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건물의 이제 높이 제한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네. 그렇지?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자, 이번에는 이제 지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그렇죠? 앞에서는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지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다? 대상을 어떻게 부분 나누어서 분석의 방법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붕도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어떻게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처마는 이렇게 끝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림 1처럼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뭐라고 한다? 조로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한다. 여기서 보면은 요런 곡선의 형태가 조로가 된다라는 거죠. 얘기 아니죠. 정확하게는 요 부분이죠. 요게 지금 요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이게 조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조로는 뭐다? 지붕이 상승한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었던 사실 귀소숨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어떻게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조로의 효과는 귀소숨과 어우러짐으로써 더 극대화된다.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건물의 위치나 크기 등에 따라서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한옥의 형태가 같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자,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자, 석가래는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죠. 자,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라는 거야. 석가래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알겠지? 사실 석가래를 실제로 보려면 집 안에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는 것처럼 천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한옥에.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뼈대같이 나무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석가래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아래에서 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원근법이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지붕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거리가 어때? 그쵸? 여기는 거리가 멀잖아. 그럼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석가래를 만들어도 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아래로 볼수록 이렇게 넓어 보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이 가깝고 저쪽이 머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일종의 뭡니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인상을 준다? 마치 건물이 우리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림일처럼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훌치기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바로 뭐다?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고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처마가 그냥 집 말하는 거죠. 처마는 이제 우리가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붕이, 그치? 네. 요거를 처마라고 해요. 요거 아래쪽 요거를. 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모양이 전부 다 일반적으로 요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네. 만약에 이제 뒤쪽에 산이 요렇게 집 뒤에 산이 요렇게 이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마치 요 산과 이어진 것처럼 처마를 요렇게 결정을 해서 만들겠지. 네. 그러면 집과 마치 한 산이 어떻게? 앞에서 보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모양도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걸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바로 뭐다? 이런 자연의 모양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봤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붕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쵸? 자, 첫 번째가 조로가 있는 거죠. 그쵸? 조로는 바로 뭐다? 자,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마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바로 조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로가 하는 역할은 바로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했고 여기에 바로 귀소승이 더해졌을 때 이러한 인상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단 바로 뭐다? 모든 단호의 지붕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다? 건물의 위치, 그 다음 크기 등에 따라
곡선의 휘어진 정도가 달랐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훌치기가 사실은 두 번째죠. 그렇죠. 자, 훌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석가래, 즉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죠. 그래서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깎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아랫면만 가늘게 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 큰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오는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멀리 있는 거니까 얘는 깎을 때 육각형으로 깎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것이 아랫면으로 갈수록은 얘를 일부러 이렇게 깎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우리가 단면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아래쪽만 이렇게 얇게 깎는 거죠. 왜? 전체가 얇아지면 어때? 하중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모서리로 갈수록 하중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오히려 높아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실제로 끝으로 갈수록 또 하중은 또 가운데보다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훌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도 있죠. 그래서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깎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훌치기의 방식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방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주변의 산세와 지형을 고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구와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훌치기의 모양이 끝에 가면은 단면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래도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받쳐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은 윗부분이 이제 끝에 처마 끝부분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림 이와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포라고 한다는 거죠. 공포는 바로 뭐다?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 것을 공포라고 한다는 거죠. 즉, 요게 뭐가 된다? 공포가 된다는 거죠. 피어 아닙니다. 알겠죠? 그지? 자,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 자, 첫 번째 주심포식은 바로 뭐다?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것을 두 번째 다포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봉정사 극락전과 경복궁 긍정전이 있다. 자, 봉정사 극락전은 바로 뭐다? 주심포식을 사용한 예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경복궁 긍정전은 바로 두 번째에 있었던 다포식을 사용한 예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둥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간포라고 하는데 둘은 모양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만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보면 지금 기둥이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기둥이 있죠. 그렇지? 그러면 바로 뭐다? 이 공포 중에서 여기 기둥하고 연결된 요 공포들이 바로 뭐다? 주심포가 된다. 주상포가 된다는 거죠. 얘가 공포 중에서 주상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 공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기. 그치? 지금 그림에 보면. 보여요? 지금 그림이, 요거 지우도 되죠?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자, 여기에 기둥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기둥이 하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천장이 지금 요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바라보는 요런 형태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공포가 여기에 요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요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요 공포를 주상포라고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림 사이에 보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 공포가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치?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간에 요거 하나 더 있죠. 그쵸? 요거를 뭐라고 한다? 바로 간포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 돼? 쉽죠, 생각보다는? 그치? 위치만 딱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판단하기 쉽죠. 그치?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둥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간포라고 하는데 둘은 모양은 같다. 그냥 위치만 다른 거죠. 그죠? 왜? 모양이 같아야 통일감을 줄 거 아니야. 그치? 자,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자, 주심포식은 뭐다?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이고, 그렇죠? 다포식보다는 공포의 수가 적어서 간결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반면에 다포식은 바로 뭐다? 공포가 많아서 화려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바로 뭐다? 주심포식에 비해서 지붕의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지붕에 있는 이제 공포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지붕이 몇 분까지 정리가 했었지? 앞에서? 지붕이요? 지붕의 부분. 번호 동그라미로. 4번. 그렇지. 그러면 4번에다가 우리가 공포를 넣도록 합시다. 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붕의 구조 중에 하나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공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처마를 더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 목재를 덧대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공포를 받는 방식은 첫 번째는 주심포식. 주심포식은 바로 뭐다? 공포를 그렇죠. 기둥 위에만 배열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요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바로 뭐다? 바로 보면은 공포의 종류 중에 주상포랑 간포가 있는데 주심포식은 바로 뭐다? 그렇죠. 주상포만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주심포식의 경우는 바로 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 배열 방식이고, 그렇죠? 자, 주심포식의 특징은 바로 뭐다? 공포의 수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떻게 간결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주심포식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가 있다? 공정사 극락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다포식. 다포식은 바로 뭐다? 바로 공포를 그쵸? 귀둥 위뿐만 아니라 그쵸? 기둥 사이에도 배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주상포와 간포를 같이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다포식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공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화려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지붕의 하중을 그렇죠. 더 고르게 분산을 하는 거죠. 떠받치는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가 받는 힘이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로 큰 건물, 즉 궁궐이나 사찰 등 큰 건물에 사용이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다포식의 예가 바로 뭐다? 경복궁 금정전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이제 형태가 바로바로 대조가 되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 높이를 보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은 바로 뭐다?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놓아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여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주게 하는 동시에 비례의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필기 다 했지, 그치? 네. 그죠? 그러면 요건 우리가 어떻게? 요거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그치? 자, 공포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그쵸? 바로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평적 확장에 기여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바로 처마의 지지를 도와, 그렇죠? 처마를 길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 다음 수직적 확장에 기여를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 밑줄 뭐라고 써있는 어떤 거? 처마에 처마의 지지를 놓아 처마를 길게 만든. 그래서 뭡니까?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에 기여를 함으로써 공포는 바로 뭐다? 웅장한 느낌과 플러스 비례의 아름다움, 요거를 획득하게 만든다는 거죠. 됐습니까? 더 높게 만들고 크게 만들면 건물이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이잖아, 그치? 실제로 경복궁 딱 가면 굉장히 좀 의리의리해 보이잖아. 네.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안에서 보면 특히나 더 의리의리하게 보이지, 그치? 그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공포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야. 기둥이 A 기둥은 요만한 높이였고, 그치? 근데 우리가 아까 그대로 보면 알겠지만 이때는 나무를 지금처럼 막 붙이고 하는 기술은 없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무가 길이가 요만큼 좀 짧아, 비슷한 걸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럼 어떻게? 공포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얘는 공포의 모습이 요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넣었다고, 그치? 얘는 어때? 여기 지금 부족한 만큼을 더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밖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에서 요거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둥의 높이를 맞추는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좀 더 이제 높아질 수도 있었던
있었던 것도 이 공포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시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베어린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미네랄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 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주심포식이 조선 시대에는 답포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즉 한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한옥 연구의 의의 혹은 필요성 요거를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 바로 한옥의 구조에 대한 지문이에요. 알겠죠? 시간이 좀 애매한데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지문으로 갈까?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한 지문 해석하는데. 좀 길어. 이거는 수능 특강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모의고사 지문보다는 길어요. 알겠죠? 그럼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쉰 다음에 남은 시간 문제 풀이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까지만 쉬도록 합시다.